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거론하면서 취임 당일에 첫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커졌는데 그 관련 내용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하고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를 상대로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하나가 오늘 금융시장에 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에다가는 기존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네. 특히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거론하면서 이번 관세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이민이나 이 마약 반입 문제가 불거졌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는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데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지적을 하면서요. 네. 1월 20일 이내에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오랫동안 계속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와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그 힘을 사용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할 때까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멕시코나 캐나다는 그렇고 이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마약이 이 펜타닐이라는 건데 이 펜타닐이 멕시코 갱단들이 이 중국에서 원료를 갖고 와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유통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 유입의 책임을 중국에다가도 묻는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는 펜타닐을 비롯해서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 측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면서 중국 정부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적발 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떤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글에서 대중국 추가 관세의 자세한 의미를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선 때는 중국에 대해 경제 문제를 이유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를 대상으로 어떤 구체적인 관세 문제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서 더 주목받은 측면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해서는 그동안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이 중국 업체의 자동차에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트럼프는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취임을 하게 되면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해서 이런 꼼수 부리는 것을 좀 막겠다라고 또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또 중국 측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중국이 바로 좀 입장을 내놨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번 추가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서 무역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라고 입장을 좀 내비쳤습니다. 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인데요.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약 밀매 퇴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트럼프의 주장도 부정을 했는데요. 작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합의 이후 중국이 마약 밀매 대처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은 미국 관련 법 집행 작전의 진전 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관세 전쟁으로 번질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명의 월가 환호, 주식 채권 시장 동반 강세.
간밤에 금융시장이 환하게 웃었는데 이 월가 출신인 스콧 베센트가 차기 미국의 재무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영향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 소식에 좀 환호를 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0.99%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3%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7%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주말에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헤지펀드 키스웨어 그룹의 창립자인 베센트를 고심 끝에 지명을 했는데요. 네네.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 트럼프의 파격적인 내각 인선을 지켜보면서 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과 합리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이 베센트의 재무장관 낙점 소식에 일부 안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금융시장이 이 새 재무장관에게 어떤 걸 기대하고 있길래 이렇게 반색한 겁니까? 네, 시장 일부에서는 이 온건파인 이 베센트 후보자가 트럼프의 과격한 관세 정책을 중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시장이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베센트의 재무장관 지명으로 이 재정 관련한 주요 우려가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앞서 전해드린 트럼프의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으로 이런 기대가 좀 후퇴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베센트 후보자는 앞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은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트럼프 당선인하고 성향이 잘 맞으니까 재무장관으로 낙점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베센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네.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에 좀 크게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재정 적자를 축소하자는 재정 매파로 좀 분류가 되고요. 네. 그리고 달러의 약세보다는 강달러를 선호하는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네네. 그러면서도 공격적인 트럼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와 금융에 두루 밟고 또 월가와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는 좀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일종의 평화 제안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일부 몇몇 광대가 있는 이 트럼프 개각에 신뢰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베센트가 그 대선 과정에서 333 정책이라는 걸 제안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네, 이 3이 3개가 들어있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333 정책인데 네. 첫 번째 3이 3%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자라는 겁니다. 규제 완화로 생산성을 늘려서 성장률을 그 정도로 좀 올리자라는 건데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3은 GDP 대비 연방 재정 적자 비율을 현재 6.2에서 3%로 줄이자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3은 미국의 일일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로 늘리자라는 건데 일종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자라는 뜻입니다. 네. 이 같은 정책은 제조업과 재료 같은 전통 산업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서는 간밤에 에너지와 기술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 베센트가 이 증산을 주장한 만큼 산유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업종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간밤에 주식시장에서는 보였고요. 네. 한편 GDP 대비 3% 이내로 이 적자 규모를 축소하자라는 것은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 압박을 좀 줄여주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국채가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켰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간밤에 금리 하락 재료, 즉 강세 재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 재무장관 지명 관련 소식이었고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23개월 만에 최고, 매매가 하락 영향. 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 여파로 매매 가격이 하락했거나 또는 매매 가격이 전세값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7.7%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2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네. 전세가율은 지난 2022년 11월에 조사
이자 대상 표본을 개편한 이후 하락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상 여파로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역전세난이 지속됐던 작년 8월과 9월에는 65.8%까지 이 비율이 낮아졌었는데 네. 그 뒤로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매매가보다 상승폭이 이 전셋가보다 좀 커지면서 이 전셋가율이 1년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이제 그렇고 이 서울 지역만 따로 빼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오른 것보다 전셋값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전셋가율이 결론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아파트 매매가가 2.5% 상승하는 동안 전셋값은 한 달 동안 6.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셋가율이 지난 10월보다는 0.1%가 올라 0.1% 포인트가 올라 54%로 집계가 됐고요. 네. 또 구별로는 전셋가율이 60%가 넘은 곳을 보면 강북, 중랑, 금천, 성북, 관악, 은평, 서대문구가 60%를 넘었고요. 반대로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는 40%대의 전셋가율을 보였습니다. 네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이천과 충북, 전남, 경북 그리고 전북이 전셋가율이 높아서 8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그 전세를 끼고서 아파트를 사는 그 갭 투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세가율 상승을 하면 전세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당장 그런 갭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의 이 대출 옥죄기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네. 이 대출이 쉽지 않음에 따라서 아파트 거래 자체가 좀 감소를 하고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 자체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과거같이 어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두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입주가 어려운 매수자들이 좀 갈아타기 목적으로 좀 사두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라고 이 중개업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소한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연말까지는 이 주택 거래의 매수세 자체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